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 PD입니다. 오늘은 요즘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 김경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사법부의 독립과 탄핵제도 그리고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요즘 AI 변호사라는 애칭이 생기셨는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뭐 감사한 변명이고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그 우영우 변호사라고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의 네. 삼촌이지 않냐 뭐 이런 변명인데 아, 그게 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처음 듣네요. 예, 마음에 드시다니 다행이고요. 변호사님 요즘 청문회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데, 저도 변호사님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항상, 윤석열이 저를 불렀죠, 윤석열이. 항상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헌법 제 65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사실상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사법부의 독립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헌법 65조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문이에요. 대통령뿐만 아니고 행정부의 대통령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판사들, 그리고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들까지. 이게 바로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실천적인 조문이에요.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신뢰를 잃은 선출직은 또는 임명직은 바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면서 지금 대치 국면 비슷하게 전쟁 선포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원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5장의 법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조문이 있고요. 그러면 10개 조문 중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조문이 있느냐? 그게 103조입니다. 103조의 독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한다. 이럴 때는 그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부의 대법원장이나 그 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까지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독립이라는 건 핵심이 바로 103조 독립인데 헌법 101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붙이자면 다른 학자들이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드웨어 독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는 우리가 아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관이 아닌 자가 합니다. 군 법무관들. 군 법무관들은 행정기관의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국방부 밑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법원이 아닌 군대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게 군사법원입니다. 그것은 헌법 110조 1항의 특별법원이라고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의 독립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이거는 법관이 하라고 한 거고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독립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인데, 이미 조희대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제가 청문회 나가서 네 가지 사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었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특히 윤석열을 비롯한 중요한 내란 가담자, 주요 종사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직위원, 법관, 판사도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법부 독립의 가장 중요한 재판상의 독립을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직위원 판사가 이미 위반해 놓고 그들의 입에서 사법부 독립을 논의한다. 이미 탄핵 대상인데 이미 국민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국가 권력은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왔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당연히 탄핵 대상인데 그 탄핵을 논의했더니 사법부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법부 독립이라고 쓰고 주권으로부터의 독립, 국민으로부터의 독립,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부터의 독립, 사법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저도 보면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말씀 써가면서 그 법관들이 대법원 그 사법부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보면서 미국에서도. 결국 이겁니다.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직위원 판사나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을 민주시민들은 공유하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법적인 평가와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또는 우파라고 하는 껍데기 실질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내용은 쏙 빼버리고 그냥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고 평상시 상황인데 평상시 상황이라면 헌법에 권력 분립이 작동이 돼야 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이 원리를 깨트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헌법 이론적인 측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말씀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30일 날 국회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부장판사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아까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중대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통령을 제외하면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규정을 위반했는데 규정의 위반의 정도가 일단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이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위법의 정도가 이제 법적으로는 취소 사유냐, 무효냐 이렇게 나눕니다. 취소 사유라는 건 뭐냐면 법은 위반했는데 일단 법적 안정성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이건 위법이야 라고 확인해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거고 무효 위법의 정도가 무효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바로 중대성의 문제가 바로 명백하고 중대하냐 이게 무효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느냐, 그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의대의 경우에는 네 가지의 헌법 위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상의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4월 22일 날 대법원 2부라고 하는 소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배당이 되면 그때부터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조의대는 20일 이전에 3월 31일 날 다른 재판부에게 심리하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미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2일 날 배당하기 직전에 전원합의체에다가 지정한다라고 걸어놓고 배당을 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소부는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법 102조 1항에 대법원의 소부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조직법 7조 1항을 보면
본문과 단서로 돼 있는데 본문에는 대법원에서의 사건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 전원 합의체로 심리 판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사건이 많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만들어낸 게, 법률이 만들어낸 게, 이거 다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단서에다가.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이 먼저 소부에, 먼저라는 표현, 법률에 먼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먼저 배당합니다. 먼저 심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심리를 하다가 다음에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 전원합의체로 돌리자.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 대법원 판결을 바꿔야겠다. 소부에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그 전제는 심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소부의 심리권은 헌법상의 심리권입니다. 이거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해서 분명히 이거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거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유법이다. 그래서 재심사유라고 했습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먼저 소부에 배당하는 것이 헌법상의 소부 심리권인데 이것을 전혀 실질적으로 무시해버리고 3월 31일 날 다른 재판부에다가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는 아직 요건도 검토도 안 했는데 미리 지정을 했으니까 소부의 심리권을 이렇게 침해를 하면 이 또한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을 침해하면 중대 명백이라고 해서 재심사유라고 했듯이 무효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소부의 심판권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침해하면 역시 위헌위법 재심사유 무효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대성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4월 22일 날 1회 심리하고 4월 24일 날 2회 심리하고 그리고 이 만 하루 만에 그냥 표결을 한 거. 기록도 안 읽고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위반이 너무나 명백하게 의심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대법원이라는 곳은 법률심이고 이거는 헌법 104조입니다. 104조 3항에 법률로서 정한 겁니다. 대법원의 조직, 대법원의 그 관할을 법률로 정한 게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사실심을 할 때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최고가 5년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은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의대 탄핵에서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위원의 경우에도 구속을 취소해 줬습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절체절명의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자를 구속시켰는데 그것도 어렵게 구속시켰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부터 국민을 분열시켜 놨습니다. 이런 자를 구속을 시켜놨는데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히 66조의 시간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위원이가 2025년 1월 26일 날 09시 07분이 구속 만료야 라고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이거 그날 18시 52분에 구속됐잖아. 원래는 그날 26일 날 결정이 되면 날로 계산하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실무정의도 다시 시간을 날로 돌려놓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뭘 또 잘못했냐면 명백하게 뭘 잘못했냐면 윤석열이는 구속당할 때만 실질심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체포당할 때도 실질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록이, 수사기관의 기록이 다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 빼야 됩니다. 근데 직위원회는 구속된 실질심사 시간만 뺐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게 26일 09시 07분이라고 자의적으로 한 겁니다. 고의적으로. 체포 적부심사 때에도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빼면 그날 19시 39분이 바로 구속 만료입니다. 이거를 법관이 모른다? 너무나 중대한 겁니다.
따라서 직위원회도 탄핵 소추돼서 발의가 되면 중대성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석했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도 그렇게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은 국민들이 내란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을 이유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주도를 하셨고 또 현재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원래는 윤석열, 김건희 위자료 공동소송에 딱 기다렸다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니까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의 두 축인데 이 세 사람 이렇게 두 군데 진행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뭐 더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심우정이나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이제 진행할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독립관장 김영석이 너무나 그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재판부의 판사마다 다르다는 게 여기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자에 대한 어떤 그 작성 폼이나 작성 내용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석 재판부의 같은 경우에는 1차 100여 명, 2차 100, 뭐 30여 명, 3차 300여 명까지 한 500여 명을 선정자 목록을 낼 때마다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보정명령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한독수, 여기는 1차 모집을 했는데 740명 정도 오셨습니다. 아마 여기 유죄 나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오실 겁니다. 거기도 선정자 목록에 대해서 별다른 보정명령이 없습니다. 유난히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재판부가 보정명령을 선정자 목록에 대해서 뭐 주민등록에 하이픈을 찍어라. 주소는 뭐 주민등록장에 있는 주소를 해라. 왜냐하면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그 관련 서류가 송달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가 실은 필요가 없어요. 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주민등록상에 자기들이 전산을 확인해 보겠다 합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와 같이 너무나 지금 까다롭게 했고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차 12,225명 추가적으로 또 냈는데 2차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김영석은 받아줬는데 재판부가 여기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1차에서도 그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서 좀 여러 사람들 보완하려고 일단 빼고 전체가 2만 8천여 명 넘습니다. 그래서 12,225명 맞추려고 했더니 앞에 이 명수가 중요한데 1년 번호를 또 맞추랍니다. 1년 번호에 1번부터 그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이거든요. 그럼 다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인지 때 포기하고 첫 번째도 저한테 조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불이익을 줬는데 금전상으로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제가 손해를 봤지만 그냥 거기 소추해버리고 다른 재판부에 어제 다시 소제기했고 그리고 나서 김건희의 그 아크로비스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동해서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제가 윤석열 따로 10만 원, 김건희 따로 1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게 17,437명. 나머지도 또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17억 뭐 4,370만 원 정도 각각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아크로피스타가 35억 정도 된다니까 공시지가 여기에 음, 대해서 충분히 비례 원칙에 따라 가압류 될 것 같고 만약에 3만 5천 명이 넘어간다, 3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가압류 땅 주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압류를 할 겁니다. 이 소송은 끝까지 할 거고, 이번에는 재판 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선정자 목록 쪽만 통과가 되면 다 유죄입니다. 다 유죄가 되면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열어놓은 재판에 그냥 참여만 하면 10만 명 참여하면 그냥 100억입니다. 100억.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으면 이성복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 이 지금 민주주의, 이 고양된 민주주의,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에 세계적으로 보여줬던 이렇게 어떻게 혁명을 일으킵니까? 그 고양된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훼손시켰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본 겁니다. 위자료에서. 그 다음에 이 인과관계는 이미 전두환 때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 광주에서 학살을 하고 그걸 지금 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위대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 이성복 판사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적만 있으면 그 제가 하는 이 소송에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폼에다가 그 인적사항 쓰는 거 있습니다. 쓰시고 그러면 그걸로 그냥 참여가 된다. 그 이외에 이전에 원래 이론상으로 본인 서명 뭐 확인서 본인 아니면 인감증명서 이거는 이론상 좀 필요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행히 세계재판부가 성인의 경우에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제 국내에서만 해외에서는 이제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그걸로 부모님이 같이 가서 동의하에 뽑아주는 거니까 그걸로 미성년자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뭐 세계사적으로 이런 예가 없죠. 미국에서도 아마 대통령 정도만 그 무슨 손해배상 뭐 이런 소송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내가 더 중요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이 경우에도 김건희가 실은 비상계엄의 촉발의 실질적 계기였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아내까지도 이렇게 금융치료, 국민들, 민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형사 책임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만 민주시민 한 명 한 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치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후를 박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고위공직자와 그 아내한테 경종을 울리는 거죠. 민주시민의 진정한 국민 전체 봉사자가 되어라라는 이 소송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하루 24시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하신 일이 그래, 너무 원래, 많으셔가지고. 원래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젠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직자는 연휴가 없다. 뭐, 저는 매우 동감합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존경합니다.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다른 걸 못합니다. 아내가 싫어합니다. 제 딸 둘의 아들인데, 예. 세상에. 해외여행 한번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예. 예, 그래도 지나고 나면은 많은 존경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씨가 특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구치소 측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강제 구인을 중단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도 많이 분노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구치소 측에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국민들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을 본 거죠. 네. 그렇다고 인신을 강제로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법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이 교정시설 경비 등급별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사조를 보면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어떤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자율입니다. 자율. 수용자의 자율. 그리고 책임을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동기하에 그 교도소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게 합니다. 그 대신 따르지 않으면 시설별로 시설별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가장 좋은 시설에 있는 수용자는 개방시설. 그 다음이 완화 경비시설. 그 다음이 일반 경비시설. 그리고 가장 규칙을 따르지 않고 협조를 안 하고 당연히 법률 규정에 따라 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 중경비시설입니다. 여기는 각각의 네 가지 단계에 따라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인권이 다릅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이번에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저렇게 뭐 속옷 차림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어떤 시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경비 시설로 그냥 바로 충분히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TV도 제한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공되는 일반 수용자의 어떤 그런 것도 다 제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가 규정을 지켜야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지금 우리 실은 교정 규칙인데 오히려 그 김현우라는 그 전 교도소장이 오히려 무슨 교도관 7명을 붙여가지고 몸종처럼 하고 이랬으니까 저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그 김현우 교도소장을 2번 고발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도 또 고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법 개혁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 1조 2항의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거를 국민으로부터 독립이다. 저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대법원장 차량 일지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그런 관용 차량인데 기름도 세금인데 운행 일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따라서 모든 공직자의 직무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고 예산, 세금도 공개 원칙을 강화해야겠다. 공개 원칙을. 그게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에 반하지 않는 한 헌법 37조 이하에 따라 모두 공개하는 원칙으로 하고 당연히 판결도 공개해야 되고 특히 영장 담당하는 판사들, 그 판사들 사이에서는 뭐 출세 코스라고 하는데, 출세 코스라는 건 결국 대법원장 라인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장 라인이라는 건데, 특히 여기서도 공개가 돼야겠다.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 공개가 돼야겠고, 그다음에 구속뿐만 아니라 압수수색도 친질심사를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다음 선거에서 책임으로 응징을 받는데 임명직은 임명직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인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지금 법관들의 인사를 모두 행사하고 있는데 이 대법관이라는 것도 결국은 또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법관과 대법원장, 그중에 대법원장이니까 대법관이죠, 결국. 대법관을 아예 민주적 정당성으로 직접 선출하자. 이런 방법도 논의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임명직으로 한다면 대법원 동의를 얻어 헌법 그 104조 3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개헌을 해서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법관 동의, 그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임명했으니까 결국 대법원장이 몽땅 다 임명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라인 타고 가려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법관 회의라는 곳에다가 민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하나 더 만드는 개헌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증거를 왜곡했다. 사실을 조작했다. 법리를 왜곡했다. 이러면 법 왜곡죄로 단순히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고무줄같이 잘 처벌도 안 하는 이런 조항, 사문화된 조항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는 법 왜곡죄를 좀 신설해서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 그 경우엔 좀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결국은 공개와 이제는 AI, 뭐 AI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구적 의미입니다. 도구적 의미. 결국 중요한 건 인간의 인문학적 정신인데 그 인문학적 정신을 효율적으로 좀 뭐 간편하게 간이하게 구현시킬 수 있는 도구 정도가 저는 AI라고 생각하는데 그 AI를 도입해서 좀 통제하고 좀 강화하고 그들도 좀 AI 도입해서 이렇게 늦출 필요가 없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원고 측 주장, 그다음에 증거, 피고 측 주장, 증거를 다 집어넣으면 이미 그 안에서 판사가 뭐 판결하듯이 판결문이 나온다는 그런 시대까지 됐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AI 도입,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AI 정책, 예, 너무나 지지합니다. 예,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즘 이렇게 보여주시는 투명한 행정도 만약에 사법부의 사업체계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공개. 깨끗하게 예, 공개할 네, 수,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너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공직자는 공개해야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아주 네, 격하게 동의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산을 넘었는지, 솔직히 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한 발을 추정하기, 내딛었습니다. 예, 한 그쵸.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네, 저항도 크고 이래서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사법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 아주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바꿔야 할 게 많아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조차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사법 개혁을 위해서 국내 및 해외 동포 모든 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뭐, 이전까지는 군에서 군 법무관들, 군 검사, 군 판사 고발하면서 군사법 개혁을 부르짖다가 이번에 12.3 윤석열이 저를 끌어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이 셋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도 결국은 주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 왕국 만드는 거고, 만들었고, 사법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권으로부터 독립돼서 사법 왕국 만든 거고,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 준 게 언론 개혁입니다. 검찰 왕국을 이제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한 발을 띈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도 실은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면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증거 가지고 장난을 쳐도 피고인 신문하면서 불명예 판사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을 저렇게 괴물로 만든 건 판사들이 그렇게 한 거고 이 둘을 괴물로 만든 건 언론이 한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셋 다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은 세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실은. 그 핵심은 이 셋은 다 국민 주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성공할 겁니다. 네. 네. 그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